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좀 깊이 들여다볼 이야기는요. 이게 어떤 소설이나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네, 맞습니다. 어쩌면 바로 우리 주변에요.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혹은 이웃 어르신에게 정말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현실적인 상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여러 자료들을 좀 검토해 봤는데요. 사례 연구나 사회 보고서 같은 것들을 바탕으로 한 분의 삶을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네. 주인공은 올해 75이 되신 김모 씨입니다. 뭐랄까 정말 평생을 성실하게 묵묵히 살아오신 그런 분이시죠. 김 씨께서는 한 5년 전에 정년퇴직을 하셨어요. 아주 큰 회사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무려 40년 이상을 한 직장에 쭉 다니셨다고 해요. 와, 40년이요. 정말 대단하시네요. 네. 그래서 퇴직금이랑 그동안 또 알뜰하게 모으신 돈을 합쳐서 한 8천만 원 정도, 이 정도 노후 자금을 마련하신 거죠. 그때 김 씨 생각은 딱 이랬답니다. 아, 이 정도 돈이면 아내하고 조용하게, 뭐 큰 욕심 없이 남은 생을 보낼 수 있겠다. 딱 이렇게요. 그런데 계획대로 되지 않은 거군요. 그렇죠. 삶이라는 게 참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잖아요. 3년 전에 김 씨가 아내분과 그만 안타깝게 사별을 하시게 됩니다. 아, 저런. 네, 이 사건이 이제 김 씨의 삶에 아주 깊고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기 시작하는 거죠. 아내분이 떠나시고 나서요. 김 씨의 세상은 뭐랄까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버렸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그냥 깊은 정적, 텅 빈 공간만 느껴지는 거죠. 네, 상실감이 정말 크셨겠네요. 네, 그래서 종종 허공에 대고 이렇게 여보, 오늘은 또 뭘 해야 하나 이런 혼잣말을 하셨다고 해요. 아이고. 자녀분들 상황도 좀 그런데요. 큰아드님은 부산에 계시고 따님은 또 미국에 살고 계셔서 이게 자주 찾아뵙기가 좀 어려운 상황인 거죠. 물리적인 거리가 상당하네요. 네, 물론 가끔 안부 전화는 온대요. 근데 그마저도 서로 바쁘니까 뭐 짧게 끝나기 일쑤고요. 점점 이 물리적 거리만큼이나 정서적인 거리감도 커져만 갔다고 합니다. 바로 이 지점이 사실 저희가 좀 주목해서 봐야 할 사회적인 현상인 것 같습니다. 여러 연구 자료들을 보면요. 노년기에 배우자를 잃거나 또 자녀들과 이렇게 물리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단절되는 경험이 단순한 외로움을 넘어서 굉장히 깊은 사회적 고립감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아, 그냥 외로운 감정 그 이상이라는 거군요. 네, 특히 김 씨 경우처럼 수십 년간 유지해온 그 직장 생활이라는 중요한 사회적 연결고리가 딱 끊어진 퇴직자분들에게는 그 충격이 훨씬 클 수 있습니다. 매일 반복되던 일상이 사라지고 내가 속했던 집단이 없어지면서 뭐랄까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듯한 그런 느낌을 받기 쉬운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김 씨가 느끼는 고독감이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만은 아니라는 말씀이시네요. 맞습니다. 이건 현대사회의 노년층이 공통적으로 직면할 수 있는 어떤 구조적인 문제하고도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런 깊은 고독 속에서 김 씨가 뭐라도 좀 해보려고 찾은 게 바로 스마트폰이었어요. 아, 스마트폰이요? 네. 처음에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이거 다 한다는데 나도 한번 배워볼까? 이런 호기심 반, 또 외로움을 좀 달래볼까 하는 마음 반으로 시작하셨대요. 네, 그렇죠. 유튜브로 뭐 옛날 노래 찾아 듣고 뉴스도 보고 가끔은 온라인 쇼핑몰 구경도 하고 그러졌다는 거죠. 네. 처음엔 그 작은 화면 글씨 보는 것도 어렵고 조작도 서툴렀는데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익숙해지셨다고 합니다.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이 분명히 편리한 도구는 맞죠. 그런데 김 씨처럼 이런 디지털 환경에 좀 익숙하지 않으신 어르신들께는 이게 또 양날의 검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양날의 검이요. 어떤 면에서요? 저희가 검토한 자료 중에 그 디지털 리터러시 관련 보고서들이 있는데요. 이걸 보면 노년층의 디지털 기기 활용 능력, 그리고 온라인 정보를 제대로 판단하는 능력에 상당히 큰 격차가 존재합니다. 잘 쓰시는 분도 있지만 어려워하시는 분도 많다는 거죠. 그렇죠. 문제는 김 씨처럼 외로움을 달래려고 인터넷 세상에 이렇게 깊이 빠져들면서도 그 뒤에 숨어있는 위험성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금융사기라던가 가짜 뉴스 문제, 개인정보 유출 같은 것들이요. 네네. 이런 위험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를 못하시거나 대비가 좀 부족한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김 씨 역시 스마트폰을 그냥 외로움을 잊게 해주는 어떤 친구, 이 정도로만 생각하셨지 그 잠재적인 위험성에 대해서는 크게 생각을 안 하셨던 것 같아요. 하긴 뭐 스마트폰으로 시간을 좀 보내긴 했지만 김 씨의 그 근본적인 외로움이 쉽게 사라지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럼요. 혼자 차려 먹는 밥, 저녁에 텔레비전 보면서 홀로 시간 보내는 거, 또 그냥 의미 없이 동네 한 바퀴 도는 산책, 이게 계속 반복되니까요. 김 씨가 나중에 당시에 어떤 심정이었는지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그냥 하루하루 살다가 조용히 가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는 게 참 의미 없다 뭐 그런 생각 이렇게 담담하게 털어놓으셨다고 해요. 정말 그 막막함이 느껴지네요.
네, 이 말이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죠. 아마 듣고 계신 여러분 중에서도 김 씨의 그 감정 조금은 이해가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늦가을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늘 그렇듯 동네 슈퍼에서 장을 보고 이렇게 나오시는데 웬 낯선 청년 하나가 다가오더래요. 낯선 청년이요? 네, 어르신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이 동네에 새로 이사온 박민수라고 합니다. 아주 밝고 예의 바른 그런 목소리였다고요. 박민수. 네, 김 씨 기억으로는 한 30 초반? 그쯤 돼 보였고 아주 단정하고 훤칠한 그런 청년이었답니다. 깔끔하게 정장도 차려입고 얼굴엔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고요. 네. 자기는 서울 본사에서 일하다가 최근에 이쪽 지역 지점으로 발령받아서 이사로 왔다고 그렇게 자기를 소개하더랍니다. 정말 너무나 자연스럽고 평범한 그런 첫 만남이었죠. 여기서 박민수라는 사람의 접근 방식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접근 방식이요? 네. 저희가 분석한 여러 신뢰 기반 사기, 이런 유사 사례들을 보면요. 가해자들이 처음부터 자기 속내를 드러내지 않아요. 오히려 박민수처럼, 제가 우연히 마주친 예의 바른 이웃입니다. 이런 인상을 먼저 심어주면서 접근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일부러 좋은 인상을 주려고 한다. 그쵸. 단정한 외모, 밝은 표정, 또 정중한 말투 이런 것들이 상대방, 특히나 좀 경계심이 높을 수 있는 노년층의 심리적인 장벽을 낮추는데 아주 효과적이거든요. 네. 자료들을 보면 이런 초기의 이미지 메이킹 작업이 나중에 신뢰관계를 쌓아나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나와요. 김 씨가 나중에 박민수를 참 괜찮은 청년이야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것도 바로 이런 초기 전략의 결과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첫 만남 이후에도 박민수는 김 씨랑 마주칠 때마다 아주 깍듯하게 인사를 건넸다고 해요. 계속이요? 네. 어르신 오늘도 운동 나오셨네요. 건강해 보이셔서 보기 좋습니다. 이런 가벼운 안부 인사를 계속 건네면서 아주 자연스럽게 김 씨의 일상 속으로 스며든 거죠. 네. 김 씨도 처음에는 그냥 젊은 사람이 참 싹싹하고 예의 바르네 이 정도로 생각하면서 호감을 갖기 시작하셨고요. 그러던 어느 날 박민수가 산책하고 있는 김 씨한테 다가와서 이런 말을 건넸다고 합니다. 어르신을 뵈니까요. 자꾸 돌아가신 저희 할아버지가 생각나요. 저희 할아버지도 어르신처럼 매일 이렇게 산책하시는 걸 참 좋아하셨거든요. 이거네요. 이게 바로 심리적인 유대감을 만드는 아주 결정적인 기술입니다. 기술이라고요? 네. 가족과의 연결, 특히 돌아가신 분과 연결 짓는 것은요. 감성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아주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많은 사기 사례 연구에서 이 피해자와의 개인적인 연결고리 만들기가 핵심적인 신뢰 구축 단계로 지적되고 있어요. 박민수는 아마 김 씨가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는 점, 그리고 가족들한테서 정서적인 만족감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어느 정도 간파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자신을 마치 손자 같은 그런 심리적 위치에 놓으려고 시도한 것으로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 와, 듣고 보니 그럴 수도 있겠네요. 김 씨가 실제로 그 말에 마음이 되게 따뜻해지고 오랜만에 느껴보는 인간적인 정이다 이렇게 느끼셨다고 하거든요. 네, 그건 박민수의 의도된 접근이 성공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맞아요. 그 할아버지 이야기 이후로 김 씨는 박민수에게 더 마음을 열기 시작하셨고 박민수 역시 이전보다 더 살갑게 다가왔다고 합니다. 관계가 점점 깊어졌군요. 네, 그러던 중에 김 씨한테 정말 골치 아픈 일이 하나 생겼어요. 그 스마트폰으로 은행 업무를 좀 보려고 하는데 앱이 자꾸 오류 메시지를 내면서 안 되는 거예요. 어르신들한테는 정말 당황스러운 상황이죠. 그렇죠. 혼자서 막 낑낑대면서 스마트폰 화면만 들여다보고 있는데 진짜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박민수가 나타난 겁니다. 어르신, 표정이 왜 이렇게 안 좋으셔? 무슨 일 있으세요? 이렇게요. 타이밍이 정말... 네, 김 씨가 자초지종을 설명하니까 박민수가 기다렸다는 듯이 아주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어르신, 그거 제가 완전 잘 알아요. 제가 또 IT 쪽 일을 하잖아요. 잠깐 이리 줘보세요. 이러더래요. 해결사처럼 등장했네요. 맞아요. 그러고는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몇 번 화면을 누르고 설정을 바꾸더니 문제를 딱 해결해 준 거예요. 자, 이제 잘 되실 거예요? 와. 김 씨는 너무 놀랍고 고마워서 아이고, 젊은이 진짜 고마워요. 내가 이것 때문에 얼마나 애를 먹었는지 몰라. 정말 고마워요. 막 이러면서 연신 허리를 굽히셨다고 합니다. 네, 그럴 만도 하죠. 박민수는 또 환하게 웃으면서 별 말씀을요, 어르신. 앞으로도 뭐든 어려운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한테 말씀하세요. 제가 다 해결해 드릴게요. 이러면서 김 씨 어깨를 툭툭 쳤다고 해요. 바로 이겁니다. 이 기술적 문제 해결이라는 게 김 씨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는 결정타가 된 거예요. 결정타요? 네. 저희가 검토한 노년층 대상 금융사기 관련 자료들을 보면요. 이 디지털 기기 문제 해결을 빌미로 접근해서 신뢰를 쌓는 건 아주 고전적이면서도 여전히 효과적인 수법 중 하나입니다. 흔한 수법이군요. 네. 특히 은행 앱처럼 민감하고 중요한 문제를 해결해줬
줬다는 그 사실 자체가 김 씨에게 박민수가 그냥 친절한 청년을 넘어서 능력 있고 믿을 만한 해결사라는 인식을 심어주게 아주 충분했던 거죠. 네. 디지털 소외감을 느끼는 노년층에게 이런 기술적 도움은요, 때로는 좀 과도한 감사함과 의존심을 유발할 수가 있어요. 박민수의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이 말은 단순히 친절한 제안을 넘어서는 거죠. 김 씨가 앞으로 겪을 수 있는 모든 디지털 어려움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자기 자신을 딱 각인시키는 효과가 있었을 겁니다. 그 말씀은 그럼 박민수가 그냥 호의를 베푼 게 아니라 어쩌면 의도적으로 김 씨의 의존성을 키웠을 수도 있다는 뜻인가요? 혹시 자료들에서도 그런 패턴이 자주 보이나요? 네, 그렇습니다. 물론 박민수의 진짜 속마음이 뭐였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죠. 하지만 저희가 분석한 유사 사례들에서는 이런 지속적인 작은 도움 제공이 상대방의 경계심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아주 깊은 심리적 의존 관계를 만들기 위한 전력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아, 전략적으로요? 네, 처음에는 아주 사소한 도움으로 시작해요. 그러다 점차 더 민감하고 중요한 문제 해결로 나아가면서 상대방이 이 사람 없이는 내가 일상생활하기가 불편하구나 이렇게 느끼게 만드는 거죠. 와, 무섭네요. 네, 고마움이라는 감정이 서서히 의존으로 변질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김 씨의 경우도 정확히 그 패턴을 따라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정말 그렇군요. 그날 이후로 김 씨는 진짜 사소한 스마트폰 문제부터 시작해서 인터넷 뱅킹하는 법, 온라인 쇼핑하는 방법까지 궁금한 게 생길 때마다 박민수한테 연락을 하셨대요. 네, 의지를 많이 하게 되신 거죠. 맞아요. 박민수는 근데 단 한 번도 귀찮은 내색을 안 하고 늘 웃는 얼굴로 달려와서 문제를 척척 해결해 주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때로는 김씨집에 정구가 나갔다거나 무거운 짐을 들어야 할 때도 와서 도와주고 그랬대요. 일상적인 도움까지요? 네, 이런 과정이 계속 반복되면서 김씨 마음속에서 박민수는 이제 그냥 이웃 청년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렇죠. 김씨가 주변 사람들한테 그 박민수라는 청년 말이야. 참 괜찮아. 진짜 요즘 보기 드문 청년이야. 꼭 내 아들 같아. 이런 말을 하기 시작하셨답니다. 아들 같다. 네, 아내를 잃고 자녀들하고도 떨어져 지내는 김씨에게 박민수는 그 빈자리를 채워주는 정서적으로 아주 중요한 존재가 되어버린 겁니다. 김 씨가 박민수를 아들 같다고 느끼게 되었다는 건요. 그만큼 김 씨의 외로움과 고립감이 얼마나 깊었는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네, 그러네요. 동시에 박민수가 제공한 그 지속적인 관심과 실질적인 도움이 김 씨의 정서적인 빈틈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파고들었는지를 증명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저희가 살펴본 자료들에 따르면 사회적으로 고립된 노년층일수록 자신에게 꾸준한 관심과 인정을 보여주는 사람에게 급격하게 빠져들고 아주 강한 애착 관계를 형성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더 쉽게 마음을 여는군요. 네, 문제는 이렇게 깊은 신뢰와 정서적 의존이 한번 형성되고 나면 그 이후에는 상대방이 어떤 좀 부적절한 요구나 제안을 하더라도 거절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점이에요. 왜 그렇죠? 관계가 이미 너무 깊어진 상태에서는 객관적인 판단력이 흐려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설마 이 사람이 나한테 나쁜 짓을 하겠어? 이런 생각이 먼저 드는 거죠. 네, 오늘 저희는 75살 김 모 씨의 이야기를 통해서요. 외로움 그리고 디지털 소외라는 문제가 어떻게 한 사람을 잠재적인 위험에 취약하게 만들 수 있는지 그 과정을 좀 따라가 봤습니다. 네, 평생 정말 성실하게 살아오신 김 씨가 아내와 사별한 후에 깊은 고독감에 빠지셨고 또 자녀들과의 거리감 속에서 스마트폰에 의존하게 되셨죠. 네, 그때 정말 우연처럼 나타난 젊고 친절한 박민수라는 존재는 김 씨의 일상에 어떤 활력을 불어넣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특히 김 씨가 어려움을 겪던 그 디지털 기기 문제를 아주 능숙하게 해결해주면서 박민수는 김 씨의 절대적인 신뢰를 얻게 되었고요. 그렇죠. 결국 김 씨는 그를 아들 같다고 생각할 만큼 깊이 의존하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저희가 살펴본 여러 자료들은 이런 과정이 결코 김 씨 한 사람에게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김 씨의 이야기는 우리 사회, 그리고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정말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누군가의 깊은 외로움이 타인의 어떤 예기치 않은 친절과 만났을 때 우리는 그 관계가 형성되는 과정과 그 이면을 얼마나 주의 깊게 들여다봐야 할까요? 관계 이면이요. 네, 특히 오늘날처럼 디지털 기술이 거의 필수가 된 사회에서는 이런 기술적인 도움을 매개로 형성된 관계가 때로는 그냥 순수한 호의를 넘어서 예상치 못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저희가 분석한 자료들 속 수많은 사례들이 바로 이 지점에서 안타까운 결과로 이어지곤 했거든요. 네. 만약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가 김 씨와 좀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어떤 점을 가장 먼저 한번 살펴보고 또 어떤 질문을 던져보시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고민해보시는 것이 어쩌면 우리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을 지키는 첫걸음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